네, 여러분들 코인 안녕들 하십니까? 제 코인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코인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손절 시점을 항상 못 잡아가지고 아예 물려있기는 한데 강하게 물려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코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인이 혹시나 이제 하락이다 라고 하더라도 회복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코인 관련 세금책 원고 마무리 했는데 출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 코인 가격이 아시죠? 박살이 났어요 지금. 며칠 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3.1절 끼고 연휴 동안 사실 코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게 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반등해가지고 9만 달러 이상 회복했고 그 전에 다른 것들도 말했죠.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같이 비축 자산으로 언급했던 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폭락을 했어요. 하루 만에. 제가 봤을 때 관세 전쟁 시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치를 내놨죠. 스탠다드 차티드에 있는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가 20만 달러까지 가고 올해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임기 마치기 전에 7억 원까지 간다,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아예 감흥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 도대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코인 고수님들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오늘 주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어찌됐든 코인은 회복됐다 박살났다 이런 와중인데 국내 점유율 1위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순위로 알고 있어요. 3, 4위 안에 들지 않나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제가 최근에 영상 찍었다가 조회수 20만 이상 나왔었던 컨텐츠인데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말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FIU가 정말 강하게 특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정 금융거래법이라고 해요. 두나무와 임직원에게도 중징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제지한 두 개는 그겁니다.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대표 등 임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 등이 지어졌습니다. 제재 수위는 감경 없이 원한대로 유지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원한대로 유지됐다라는 건 두나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강도가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일부 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니까 신규 가입 고객이 한해요. 신규 가입 고객이 한해서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일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 한 사업 얼마나 된다고,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신분 확인이 된 사람이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만 원 미만이 한 500만 명 정도 돼요. 사실 코인은 대부분 그냥 소액으로 재미를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인 고객분들도 아주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이 넘어요. 저는 업비트 우선은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서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세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업비트가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1위고 세계적으로도 2, 3위에 앞다투고 있는데 한국은 코인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그 세금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업비트가 잘못을 했는가라는 영향도 제가 봤을 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 5천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해외 미신고된 거래소랑 4만 5천 건을 업비트가 거래를 했다고요. 거래소가 거래소랑 거래를 한 거예요. 어떤 걸 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미신고 거래소랑 이 거래를 지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했는지 FIU가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해 중단 조치를 요청했대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게 제재 조치가 나온 거예요. 또 부정절한 실명 확인 증표를 진구하거나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됐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의 가상자산에 있는 계좌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FIU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 요청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징계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제재를 받은 것 같아요.
4만 5천 건이면 건수가 상당합니다. 한 건 했을 때 얼마를 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큰 금액이 오갔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업비트가 취소 소송을 이어갈지 사실 궁금은 합니다. 근데 악재는 겹치죠. 왜냐하면 FIU가 이 정도 해외 미신고 거래소랑 4만 5천 건의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뭐가 연계돼 있겠어요? 탈세입니다. 탈세. 그러니까 FIU 결과 나오자마자 국세청에서 바로 이거 탈세랑 연관됐구나 해서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거예요. FIU가 가장 먼저 통보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금,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어디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만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비정기 조사예요. 자,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기조사는 내가 법을 다 지켰어도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조사고요. 비정기조사는 탈세 제보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탈세가 포착됐다거나 정말 여기는 요즘 너무 시끄러운데 여긴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조사했을 때를 비정기조사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세정당국이 두 회사의 역외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포착하려고 하는 거죠.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이나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가 아닌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게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이 간 게 아니라 그리고 거래소가 원래 받아야 되는 수수료가 아니라 해외로 송금이 됐다. 아까 해외 미신고 거래소랑 4만 5천 건에 달하는 거래를 했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코인 관련된 세금 포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수익을 벌어서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 옮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것들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역외탈세 정의를 말하면 국내 거주자가 국제 간의 수출입 등을 위장하거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에 유출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을 누락시킬 목적으로 국내 유입을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탈세입니다. 그 탈세를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외로 옮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정도의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말 그대로 OECD 국가가 아닌 칼프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가 아닌 데다가 이 자금을 벌어서 옮기자라는 겁니다. 왜냐? 해외 미신고 거래소가 얼마나 조약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세팅된 그런 곳에 옮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나 개발업자들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에도 이걸 했었어요. 제가 책에도 이거를 상세하게 썼습니다.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를 했는데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은닉했어요. 은닉한 코인 개발업체 관련자 9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개발업자 관련해서도 국세청에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해외 컴퍼니 이용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상자산 발행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은닉한 해외 업체죠. 왜냐? 우리나라에선 자체적으로 코인을 못 만드니까 대부분 외국 가서 만들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수익 발생하면 우리나라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수익을 은닉하는 거죠. 그리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코인 관련돼서는 포착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악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기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지금 가상자산으로 매출을 일으켰을 때 법인은 무조건 법인세 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문의 주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전쟁 국가에서는 그 화폐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받으세요.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정가액을 꼭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십시오. 그게 아니면 그게 바로 탈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자인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가 안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꼭 잘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업비트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요. 불똥이 튑니다. 왜냐하면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가 안 된 분들 엄청 많은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파생조사로 이어질 것 같아서. 자, 언제 하냐?
매년 6월에 합니다. 6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3월이니까.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가상자산 잔액 포함해서요. 얼마를 초과? 5억 원을 초과를 하면 그 계좌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신고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 가상자산 계좌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신고를 했냐면 2023년 6월부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고 이거 접수 받았을 때 얼마나 신고를 했나? 1432명이 몇 조 신고한지 아세요? 130조를 신고했습니다. 무려 130조. 법인 전체 신고 금액의 74%나 됐어요. 자, 23년도에 130조를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지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130조 신고했는데 터무니없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24년도에 얼마 신고했느냐? 10조를 신고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상자산 가치 하락 등이 영향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25년도에 트럼프 2.0 되면서 다시 코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25년도에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얼마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저는 볼 거예요. 피드백을 볼 거고 그것 관련해서 신고 안 된 사람들 신고 엄청 할 겁니다. 아 이거 신고해봤자 어차피 못 잡네. 아 신고 안 해도 되네. 라는 관점이 생겨서 다양한 세무조사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가상자산 투자하는 것, 국내에서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없습니다. 27년까지 유예가 됐죠. 27년 1월 1일부터 과세예요. 26년까지 유예가 된 거죠. 근데 해외 가상자산 계좌나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고 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투루하지 마시고 가상자산 관련된 뉴스 제가 시스템적인 건 제가 말할게요. 저는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잘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다른 나라 시스템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시간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해외 가상자산 말 그대로 코인 같은 경우는 세금 얼마나 떼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제 말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영상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